오랜 세월 동안 홍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갈라놓았습니다. 손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이동하려면 계획이 필요할 만큼 먼 거리죠. 페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두 대륙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영원히 바꿀 터널과 다리에 야심찬 메가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아라비아 대륙이 서서히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가며 지금 우리가 홍해라 부르는 바다의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필터를 거치지 않아도 걸러진 것처럼 맑은 물과 마치 열정 넘치는 화가가 그린 듯한 산호초로 유명합니다. 한 곳을 확대해 봅시다. 바로 피란 해협입니다. 북쪽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이 이 붐비는 통로를 지나갑니다. 한쪽에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거칠고 황금빛이며 리조트 타운이 점점이 흩어져 있죠. 반대편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복 해안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막 언덕이 형건빛 푸른 바다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그 거리가 아주 짧아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 선을 잇는 걸 잊은 것처럼요. 해협의 폭이 반도에서 반도까지 약 13k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맑은 날에는 반대편 해안선이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이곳은 분주한 관문이며 설계자들이 직통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해협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을 건설하려는 걸까요? 아이디어는 시나이 반도와 타북 해안 사이에 하나의 연속된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다리로 할지 터널로 할지 아니면 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로 할지 아직 결정 중입니다. 문제는 수중에 있습니다. 해안 근처에서는 바닥이 얕아서 튼튼한 기둥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나갈수록 해저가 급격히 떨어져 약 270m에 달합니다. 마치 수중 절벽을 걸어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급격한 낙차는 표준 교각으로 지탱하기엔 너무 깊습니다. 설계는 전체 구간에 하나의 형태를 강요하는 대신 지형에 맞춰야 합니다. 만약 다리를 선택한다면 건설자들은 케이슨이라 불리는 거대한 강철 튜브를 해저에 설치해야 합니다. 거대한 금속 양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리에 놓이면 물을 빼내어 작업자들이 내부에 건조한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그 공간을 해저에서 솟아오르는 기둥으로 만듭니다. 부유식 크레인이 기둥 사이에 긴 도로 구간을 퍼즐 조각처럼 내려놓습니다. 얕은 지역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높은 압력, 물은 지반, 강한 파도 때문에 깊은 물에서는 고정이 어려워집니다. 터널은 문제 아래로 지나감으로써 말 그대로 이를 피합니다. 작업자들은 웜이라 불리는 터널 굴착기를 보내거나 잠수함 크기의 터널 구간을 육지에서 건설해 제자리에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홍콩, 주아이, 마카오, 메가링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붐비는 깊은 바다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km? 그리 나쁘지 않네. 하지만 현실은 강위에 큰 통나무를 던져놓고 다리라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자동차, 버스, 열차에는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지지 않는 길고 완만한 경사로가 필요합니다. 양쪽에 경사로를 건설하면 전체 길이가 거의 32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체서피크 베이 브릿지 터널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잇는 킹파드 코즈웨이급 거대 구조물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하지만 이 대륙 간 프로젝트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규모나 예측할 수 없는 해저만이 아닙니다. 기후도 있습니다. 기온이 정기적으로 섭씨 38도를 넘습니다. 콘크리트가 예상보다 빨리 굳어서 냉각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작업해야 합니다. 강철은 열에 늘어나 정밀 작업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업자들도 직사광선 아래 오래 서 있으면 구운 감자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짠 바닷바람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물의 튼튼한 보호막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수년의 일정을 예상해야 합니다. 좋은 비교 대상은 덴마크와 스웨덴을 잇는 웨레순 링크입니다. 약 16km 길이에 불과하지만 홍해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환경에서도 건설에 약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격표가 있습니다. 초기 추정치는 약 40억 달러지만 최종 청구서보다는 시작 추측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금액은 거의 확실히 올라갈 것입니다. 반드시 언급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수면 바로 아래에서 헤엄치며 길한 해협에는 돌고래, 가오리, 바다거북, 심지어 상어까지 삽니다.
아래의 아름다운 산호를 지키듯 유유히 헤엄치는 무해한 산호상어도 포함해서요. 이 산호초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홍해 전체에서 가장 건강한 산호초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홍해 북부 일부 산호는 전 세계 다른 산호보다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어 기후 회복력 관점에서 특히 가치가 높습니다. 이는 건설 중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퇴적물로 물을 흐리게 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젖은 페인트 위에 먼지가 앉듯 산호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음, 굴착, 선박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호초는 물고기처럼 방해받으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자라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자란다면요. 이를 피하기 위해 계획자들은 물을 최대한 맑고 잔잔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공사구역에는 퇴적물 확산을 막는 오탁 방지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장비는 산호가 밀집된 구역을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해저를 건드리지 않도록 기둥 대신 터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육지 지도뿐만 아니라 수중 지도에도 맞춰야 합니다. 게다가 전체 프로젝트는 과학자들과 감독관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물이 얼마나 흐려지는지, 공사 중 해양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언가 이상해 보이면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며 산호초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신 속도를 늦추거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유일하게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으면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지금은 페리를 건너뛰고 육로를 선택하면 지도가 당신을 벌합니다. 홍해 위쪽을 빙 돌아 다른 나라들을 통과해 1600km 이상을 운전해야 합니다. 가장 좁은 지점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너비의 물을 건너기 위해서요. 이웃집 문을 두드리려고 블록 전체를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구적인 연결로가 있다면 이것이 바뀝니다. 이동 시간이 줄고 양쪽 항구에 접근하기 쉬워지며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의 운전이 갑자기 긴 고속도로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가장 멋진 부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을 선택하면 펼쳐질 전경이죠. 시나이 쪽에서 사막을 등지고 홍해를 앞에 두고 여정을 시작합니다. 페리줄에서 기다리는 대신 물이 반짝이는 아래를 보며 오르막 경사로로 올라갑니다. 도로가 붐비는 항로 아래 터널로 내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편 햇빛 속으로 나옵니다. 이제 다른 대륙입니다. 열차 버전은 더욱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고 문이 닫히면 열차는 정체 없이 해협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전용 터널 구간으로 들어가 바다 아래를 조용히 달리고 피드를 다 스크롤하기도 전에 아시아 쪽으로 올라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더 많은 리조트, 더 많은 빠른 주말 여행, 그리고 꼭 경험해봐야 할 새로운 배류 커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배송 트럭에게 절약되는 매 시간은 절연 돈입니다. 지역 마을들도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더 많은 방문객, 더 많은 교역, 더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연결로는 단순히 땅만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항구, 일상생활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수중 세계가 보호받는 한 이것은 거대한 기회입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음날 다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어제 건너던 다리 아래에는 더 이상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8년 10월 5단계 허리케인 미치가 온두라스 남부를 강타했을 때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해 초 지역 당국이 재건한 촐루테카 다리는 이제 강이 다리 밑이 아닌 다리 주변으로 흐르기 때문에 유실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곧 온라인에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다리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수로는 하룻밤 사이에 물길을 바꿨지만 보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강은 주변 지형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직선으로 흐르던 흐름을 멈춥니다. 쥐처럼 아주 작은 것조차도 강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생쥐 가족이 강가에 집을 짓고 아늑한 구멍을 파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이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 느슨한 흙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몇 세기를 기다리면 이제 강이 이곳에서 구부러질 겁니다. 생쥐 가족이 걱정된다면 안 그러셔도 돼요. 물이 집에 침수되기 오래전에 이사했으니까요. 작은 하천의 경우 바닥도 더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해류가 돌을 부수고 땅이 돌을 끌어당기면 강바닥이 형성됩니다. 해류는 수로 중간에서 가장 강하며
그 힘이 강바닥을 직접 형성해요. 강을 흐르는 물은 흙과 다른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은 샘에서 강하구로 그리고 지구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입자가 어느 시점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해변을 포함한 여러 새 해변들이 미세한 입자의 모래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강 반대편에서는 물의 흐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이 물살은 말 그대로 옆 강둑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침식 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강 침식은 흐르는 물이 토양을 침식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물의 힘이 너무 강해서 바위를 깎아 협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강둑이 부식질과 같은 느슨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꽃을 심는 토양이 흐르는 물로 인해 침식되기 쉽습니다. 평야의 강은 주변 지변에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속이 느리고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지의 강에서는 파도가 보트를 뒤집어 놓을 염려가 없습니다. 산에서는 강물이 지표면의 흙과 자갈을 빠르게 씻어내어 그 밑에 안반을 드러냅니다. 이 안반은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계곡물은 말 그대로 안반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물길이 방향을 바꾸는 데는 침식작용과 산과 언덕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천이 산이나 바위에 도달하면 그 주위를 흐르거나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평지에서 강은 자연적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더 구불구불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 모든 구불구불한 길은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강의 총 길이를 증가시킵니다. 그러한 예로 미국의 거대한 미시시피 강을 들 수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은 구불구불한 곡선과 굴곡이 많은데 이를 사행천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세기 반 동안에만 미시시피 강은 여러 차례 물길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주요 사건은 1876년 역사적인 도시 빅스버그를 물속에 가라앉혔을 때였습니다. 2년 후 미국 엔지니어 팀이 이 지역에 와서 야주 전환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이 운하는 완공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덕분에 다시 한번 배가 빅스버그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의 경제가 되살아났습니다. 19세기 미국 남부의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강 침식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길의 굴곡이 더 날카로워지고 물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이로 인해 침식 속도가 빨라지고 개별 굴곡이 서로 합쳐지는 지점까지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은 밤새 곧게 펴지고 구부러진 곳에 맑은 모양의 호수가 남습니다. 이렇게 새로 형성된 수역을 우가코라고 합니다. 이 고인물 호수는 더 이상 샘물이 공급되지 않아 말라버리거나 늪으로 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농사에 필요한 물 초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칸소주의 치코트 호수는 수세기 전에 미시시피 강에 의해 형성된 북미에서 가장 큰 우가코입니다. 미시시피 강의 발원지는 미네소타의 호수이지만 강은 다른 두 물길이 하나가 되거나 땅 아래에서 물이 솟아오를 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이 안데스 산맥에서 물을 얻는 것처럼 눈이 녹아내려도 강에 물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수로의 발원지를 파악한 것은 까다로울 수 있고 아마존과 나일강 중 어느 쪽이 더 긴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학자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아마존이 다른 어떤 강보다 더 많은 물을 운반한다는 겁니다. 지구의 바다로 유입되는 담수의 5분의 1이 이 남미 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도에서 아마존 강을 보면 페루에서 브라질로,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미시시피 강과 비교하면 이 방향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강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아래로 흐른다고 해서 무조건 남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가장 쉬운 경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 방향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이 북쪽으로 흘러 지중해로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피라미드들이 있는 이집트 북부는 블루 나일강과 화이트 나일강이 합쳐져 나일강이 형성되는 수단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북아시아의 오브강과 카나다의 맥켄지강은 모두 북서쪽으로 흐르고 동아시아의 황하강은 아마존과 같은 방향인 동쪽 태평양으로 흐릅니다. 이러한 주요 강은 하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흐르는 물은 항상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중력은 물주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의 흐름은 가파른 경사면에서 더 빠릅니다. 흐름이 급격히 떨어지면 폭포가 형성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엔젤 폭포는 800m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폭포입니다.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톰슨 가젤의 속도에 쉽게 도달할 수 있지만 강이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강물은 근처의 땅을 깎아낼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도중에 쌓인 사암과 같은 모든 퇴적물이 강물의 속도를 늦춥니다. 강이 바다나 호수와 만나는 지점에서 강은 제방을 따라 퇴적물을 제거하여 비옥한 토양이 풍부한 지역인 삼각주를 만듭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 폭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고 우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에는 대서양의 강한 해류가 급류가 가져오는 모든 것을 씻어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삼각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바닥의 중앙을 따라 흐르는 가장 깊은 부분을 수로라고 합니다. 해류가 가장 강한 곳이기 때문에 배는 이 수로 위를 지나갑니다. 수로를 확장하고 싶을 때 엔지니어들이 수로를 더 깊게 파기만 하면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물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강둑을 강화하거나 물의 흐름을 막거나 돌리는 댐을 건설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운영된 댐은 이집트 파라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이 최초의 댐이었어요.